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호가비대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도비평 4월 17일 녹음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안철수의 똥볼 시리즈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거짓말쟁이 안철수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SBS TV 토론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바꾸기 이야기 나와서는 내친 김에 좀 하나 더 물어보면, 옛날에 우리 민주당 대표 하실 때 우리 당 강령에서 5.18 정신 그리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을 보시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리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5.18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이번 개헌 때 넣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물론 동의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에 우리 민주당 대표하실 때 우리 당 강령에서 5.18 정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주장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답하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 보시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철회한 것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안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가증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안철수. 네. 그때 기억납니다. 예. 아니, 보통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잘못한 거야. 나 다 바로 잡았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일단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물어본 거는, 문재인 후보가 물어본 거는요, 민주당이 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게 새정치연합에 전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강정책을 만들 때, 그때 6.15 선언하고 5.18 정신을 빼자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 문제를 물었는데, 국민의당 강령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지라고 자빠진 거야. 아니, 국민의당의 얘기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때는. 네. 예, 그때 합당이 당도 없는데 무슨 합당이에요, 합당은. 여하튼 들어올 때, 합당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강정책을 바꿀 때, 그때 빼자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때 안철수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금태섭 의원입니다. 네. 지금은 더민주당에 잔류해 있죠. 네, 국회의원이고. 네, 국회의원이죠. 이 양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안철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하소양 안과 전문가. 금태섭 의원 말씀은 일단 그건 꽤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신이 그 자체고, 네. 지향하는 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를 빼자라고 하는 건데, 5.18 정신 이걸 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실무자의 책임이다? 실무자의 실수다? 그건 일단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태섭 대변인이 우리가 이것만 빼자고 한 게 아니라 3.1 운동이니 뭐니 4.19 이런 거 다 빼자고 한 얘기다. 구체적인 사건 이런 거 갖다 넣지 말자. 이런 얘기가 더 욕먹었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민주당하고 안철수는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가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정치연합을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때 김성식이라든지 윤여준 같은 사람은 통합을 발표하는 그날 아침에도 우리 절대 통합 없다. 네네네. 그러면서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이제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이 합쳤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겁니다. 이름을 다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 나도. 안철수의 당은 없었지만은 당을 만들기 위해서 새정치연합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위원장, 그 청당준비위원회 의장이 바로 윤여준이었어요. 그리고 실무는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당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통합은 그냥 연대도 없다. 이렇게 바로 통합 바로 전날까지 김성식이 나와서 떠듭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윤여준도 빠이빠이, 김성식도 빠이빠이 해서 떠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이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양측의 강령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치연합 쪽에 이른바 실무자가 누구냐면은 윤영관이라고 굉장히 이름 있는 교수입니다. 그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까지 했죠. 윤영관이 공동문과위원장이었고, 그때 민주당은 벤제일이었어요. 그 벤제일하고 윤영관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이 강령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고 나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제 과거의 소모적인 걸 갖다 빼기 위해서 5.18하고 6.15를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6.15와 14를 넣죠. 14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 승계한다는 내용을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6.15하고 14를 뺀다면은 그럼 5.18이나 4.19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거니까. 네. 너 그건 냅두고 이것만 빼자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윤영관이가 뭐 소모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다 빼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더 욕을 먹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금태섭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른바 김성식하고 창당준비 의장을 했던 윤여준이가 열받아가지고 다 당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계에서 당에는 논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안철수하고 윤영관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영관이 독자적으로 이걸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심지어는 그 금태섭 본인도 이거 진짜 말 안 된다 해가지고 구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욕만 잔뜩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욕 바가지로 먹었죠. 네. 진짜. 근데 그때 연락이 안철수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안 되는 건 박근혜랑 똑같아.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변인이 모르면 어떡해요 진짜. 대변인은 안철수로부터 일체 말이 없으니까 네. 자 빼자라는 얘기 이외에는 그다음 오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는 우리의 정신이니까 밀고 나가자라든지 아니면은 받아들이자라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야. 그래서 금태섭 대변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총알바지가 됐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이게 이제 안철수는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실무진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요. 1. 그거는 실무진의 설사 실수였다 하더라도 내 책임이다라고 해야죠. 당연히 실무진의 책임은 0.0000001이고 안철수의 책임이 100만 1000만 억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실무진 실수가 99고 자기가 0.1을 하더라도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라면 네. 그건 뭐 전적으로 저희 불찰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적으로 당신의 불찰이지 그렇지. 실무진의 실수로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하는 건 아무런 변명이 안 됩니다. 그때 윤여준하고 김성식이 열받아서 다 떠났는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까지 했던 윤영관 씨는 남아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밖에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방어를 해주던 사람이 금태섭이에요. 그런 윤영관가 금태섭을 실무대로 킥화시킨 다음에 주새끼들 잘못한 거야.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어. 그 얘기 안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그 얘기 듣고 진짜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거를 갖다 책임 전가하는 거는 무슨 초딩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아닌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박근혜 딱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아직까지도 6.15와 14를 선언을 빼자라고 한 거에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이걸로 해서 자기가 왜 욕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저기 그때 누가 물었지? 하도 지지도가 안 나와 이름도 잘 유승민이가 저기 햇볕 정책을 전개할 거냐 물어보니까 3번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우리 안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계승할 겁니까? 지금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는 대북 제재의 끝에 협상 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따라서 병행해야만 합니다. 저는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승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십니까? 저는 대화를 병행해서 결국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든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동의합니다. 아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쭉 해오시다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같이 답변을 하시고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안철수 후보님께서 후보님을 배출한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에 돈을 퍼줘서 그 사건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그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됐는데 그동안 안철수 후보님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를 계속 반대해 오셨어요. 지금도 사드 반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들을 계승하고 과에 대해서는 이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드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승계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승계 안 했단 말이고 6.15와 14를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철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본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실무자의 실순위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얘기를. 그냥 당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MB 아바타설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14하고 6.15에 대해서 가장 큰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게 이명박이거든. 이명박은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그 이민을 객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MB 아바타설도 저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아주 유력한 반론 하나를 갖다 제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게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뭡니까? MB가 얼마나 돌대가리면 그런 놈을 갖다 지 아바타로 삼겠냐. MB 돌대가리야. 아, 근데 돈 버는 감각 빼놓고는 다 돌대가리야. MB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저런 돌대가리를 할 리는 없다. 이 가설을 갖다 제가 아직 뛰어넘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MB 아바타설을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15와 14에 대한 정오심은 이제 MB하고 유사하죠. 근데 안철수는 왜 증오해요? 이명박이야 샘나서 그런데지만 전일 대통령에 대한 북한에 대한 그냥 가치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그게 새 정치라 생각하나 봐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봐요. 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언론의 영역이 그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팩트 체크는 이런 데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기한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게 난 진짜 놀랍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쫄짱부다. 아, 그러고 역사 인식이 없다. 이런 것. 위안부 얘기하면서 예. 그때는 우리 정부가 없을 때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것도 많이 지금.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후보님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경선 끝난 후에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고쳐야 됩니다. 제 말씀은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게 저는 100%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하고 저나 안 후보님이나 대통령이 되면 이걸 재협상 요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 김정남 교수가 잘 요약을 했더라고.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는 정말 민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화에 대한 예. 즉 역사의식 부재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죠. 예. 그다음에 5.18에 대한 태도로 미뤄볼 때 호남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오로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반문재인 정서에 편성해서 호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다. 표만 받아 먹고. 구태 정치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동그라미 한 10개쯤 쳐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은 박근혜처럼 자신은 쏙 빠지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책임감 부재죠. 이게 바로 안철수의 3대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역사의식 부재, 구태 정치, 그리고 책임감 부재. 네. 아무튼, 안철수 후보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는 것이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우린 초딩이야, 보면은. 자, 보면은.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예, 바꿀 겁니다. 아직까지도 초등생, 중학생 수준의 그런 식의 책임감이라든가, 인식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빨리 접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신과. 네, 그냥 꼭 정신과 병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상담사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해도 심리 상담 잘하는데 저한테 받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와이프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전 최근에 와서 또 깜짝 놀란 거. 정말 안철수, 이런 수준인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차관체제 국무회의. 그거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냥 법도 주장이죠. 헌법을. 실정 헌법을 갖다가 정면으로 치받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안철수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들 다 잘라버리고 국방부 장관 빼놓고 네. 장관들 잘라버리고 차관들로 대리를 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차관들로 국무회의를 구성해서 몇 달간 운영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친놈이야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런 얘기를 그것도 그냥 술집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을 안 읽어요, 이 양반은. 도저히 정치, 민주주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무시한 것 같아. 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냐요. 안철수 당신은 당구 잘 치려고 당구 책 읽어가지고 300 친다며. 네. 그럼 정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헌법책은 봐야지. 예. 정치학 교과서 한번 읽어보라고. 어려운 게 필요 없고, 고등학교 책이라도 읽어도 상관없다고. 그거라도 읽어 좋은 얘기 다 나온다고. 근데 그런 내용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그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건 새 정치도 아니고, 헌 정치도 아니고, 그냥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장관이 부재할 경우에 부재한 장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표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거리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차관이 대리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차관은 대리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어떻게 발언까지는 가능해요.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헌법에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나와요. 네. 국무위원은 각 부의 장관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고. 차관을 그냥 국무위원으로 격상시킨 거야. 네. 헌법에도 없는.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생각할 땐 그게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장관 임명 시에 있을 각종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간섭을 편법으로 피하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철수님은 국회의원 숫자가 40명도 채 안 되는데 그러면 장관 임명할 때 야당들이 지랄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이가 나발이가 씨발 다 필요 없다. 내가 여기서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샥 피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 주겠다.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딱 박근혜야. 네. 그냥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왕조 시대의 임금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임금을 지금 선거를 통해서 하고자 그러는 거고 그 와중에 그 선거가 지금 굉장한 조작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분은 지난 4년간 대통령 공부를 한 게 없나 보네요. 전혀 한 게 없어요. 아니 후퇴했다니까 오히려. 저는 요 사건이 저도 사실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참에 다 알게 됐었는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안철수 2012년도가 똑같구나. 뭐 안철수가 학습 능력이 있다네 한 소리 듣고 난 날 피식피식 웃었는데 이게 학습 능력이에요. 안철수의 학습 능력. 안철수 학습 능력 하면 또 있습니다. 유치원. 네. 유치원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던 30대 67대 17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지지율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건 관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개념이 부재했던 게 안철수의 무식이 낳은 참사였죠.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또 골때예요. 서울신문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공교육을 하겠다는 거다. 유치원도 공교육을 하고 나면 사립이든 저기 공립이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립 유치원에도 정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사립이 비싼 이유는 정부 지원이 적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다. 근데 사립 그 공립은 싸긴 하지만은 그 숫자가 적으니까 결국은 그 초점에서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립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립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가격을 낮춤으로써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없애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인간 학습 능력이 제로야.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유치원에게 지원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그 통제를 가해요. 왜냐하면 정부 돈을 개인 사업자에게 주는 거니까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갖다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 감사가 들어가면은 그 돈을 횡령하거나 빼먹는 놈들이 제일 많은 데가 사립 유치원이에요. 근데 안철수의 얘기는 돈을 사립 유치원에게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율권은 보장하고. 그리고 자율권은 더 확대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이 돈을 안 빼먹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뭐 저기 그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벤처 굴리고 그리고 그 돈 모자라니까 저기 유치원 그 교사들에게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지원 가지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철수는 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사립과 공립의 차이를 없애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 다음에 감시는 더 느슨하게 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 뭐 받아먹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4월 17일입니다. 네. 근데 안철수는 4월 15일까지 네. 자기 딸의 재산 문제를 명백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 후보 등록하는 날 안설기에 대한 소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소명을 안 해요. 말로 하더라. 말로 해. 예. 주장으로만. 그냥 우리 저기 딸내미 재산이 1억 천인가 2천인가 있어요. 네. 이게 다야. 그래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는 하다못해 서류 쪼가리 하나라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죠. 자, 이걸 보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말로 이제 때우더라. 김진애 의원이 얘기했잖아. 미국의 국세청에서 과세증명서만 내놓으면 된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세금을 보면은 소득을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네. 거기도 무슨 저기 뭐 조견지 뭘로 해가지고 몇만 달러를 받는다며. 그러면은 과세증명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우리가 어려운 거 얘기를 하나?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재산 증명이라 하는 거는 엄청 쉬워요. 네. 통장 증명서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한 거 이거 딱 나오면 돼요. 네. 이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강력한 추정을 하지만 네. 우리는 또 이게 업무론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안철수 의원 후보께서 바빠서 까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그 두뇌가 별로 총명하지 않다는 거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선관위에서 네. 이제 이 양반 자꾸 자기 딸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문재인 아들을 꼭 거론을 해요. 네. 거론을 하는데 저기 선관위에서 두 가지를 지적해요.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5급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그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네. 근데 안철수는 꼭 5급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나. 어제 한 서울신문 TV에서도
문 후보 저 아들이 5급 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나. 그 이전에 또 인터뷰에서도 5급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그러는데 정말 역시 또 지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게 이제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5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5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한 8급 정도에 해당해요. 그 위계로 보면은 한국고용정보원 내의 위계에서 5급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같은 5급이니까 5급은 사무관이다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의제기를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5급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근데 안철수는 제가 아는기만 해도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5급 공무원인 문준용 특혜 아니냐, 그게 특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안철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막 지치고 우리도 하다 보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니까 제가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걸 쭉 들으시면서 안철수가 어떤 후보인가 우리 스스로 검증하는 이런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어 정도만 제가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록의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더 비평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여전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가 본자 하성주 포레브님, 아주 뭐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아주 그다음 유원정님, 남은경님, 잘 듣고 있어요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후원금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뭐 한 20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 동안 후원, 가열찬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정지영 공감미디어 대표의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15-21-0726-764 정지영 공감미디어. 네. 광고가 지금 3개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3개입니다.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광고를 약속해 주신 장수사과 또리 장모님 사과 광고입니다. 뭐 맛은 뭐 지금도 끊임없이 팟빵 게시판에 후기가 올라올 정도고요. 사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믿고 추천하는 장수사과 또리 장군입니다. 주문 문의는 010-2752-6673 010-2752-6673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후원이냐면요, 이 사과 드시면은 10% 저희 공감비대에 후원이 됩니다. 자, 광고 2, 휴대폰 판매 매장 광고입니다. 휴대폰 샵 광통신, 역시 수익금 일부를 더비평에 후원하십니다. 휴대폰 구입할 일 계시면은 귀찮더라도 동지의 심정으로 광통신에서 구입 문의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문 문의는 070-7777-3318 070-7777-3318이고요. 수도권에서는 바로 출장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고 3, 깔창 광고입니다. 발냄새 심하신 분들, 날씨 따뜻한 계절 들어오면 늘 고민인데요. 이미 15년 이상 품질과 기능에서 검증된 신발 깔창 소개해드립니다. 안란의 깔창이고요. 발냄새 제거를 위한 기능성 깔창입니다. 운동화, 등산화, 구두, 워크, 남성용, 여성용 다양한 제품 구비되어 있고요. 다음 카페 안란의 깔창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를 통해 구입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어 정도만 제가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은 몇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족 관련 사항,
그리고 공직 관련 사항, 재산 관련 사항, 그리고 정치 관련 사항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 관련 사항으로 안철수 딸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둘째로 안철수 부인의 교수 임용 문제가 있습니다. 1+1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2번 연속으로 1+1으로 교수 임용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철수 부인이 보좌관한테 갑질한 요구가 있습니다. 뭐 장보기, 논문 검토 등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부인, 안철수 의원 뭐의 예비군 훈련을 빼주기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죠. 예. 그리고 안철수 부친 아버님 아들한테 서울시장 나가지 마라라고 했던 이런 그때 뭐 아주 훌륭한 아버님이라고 뭐 그냥 언론에서 띄워줬던 그 아버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 하니까 대학 다니던 둘째 아들을 위해서 60점짜리를 70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 사들고 가가지고 그 교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그 학생처인가 교무처에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그 교수가 1년 뒤에 재임용이 안 되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안철수의 아버님이다. 네, 그 안철수 아버님의 둘째 아들 비호 사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고 요가 연결돼서 안철수 동생은 학점 올리기, 아빠한테 얘기해서 자기 학점 올리기 의혹이 있습니다. 안철수 딸, 안철수 부인 교수 임용, 안철수 부인 보좌관 갑질, 안철수 부인의 허위 진단서 발급, 안철수 부친의 서울시장 낙마 요구, 안철수 부친의 아들 성적 올리기, 안철수 동생의 학점 올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사건한 집안이야.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직 관련. 예, 첫째로는 안철수 예비군 면탈 사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가지고 예비군을 갖다가 부정 결석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보좌관을 23명을 교체했는지 26명을 교체했는지 23명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 양자간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양설의 대립이 있구나. 네, 양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고 혹자는 안철수를 보좌관 저승사자라 부르기도 하고, 혹자는 보좌관 연쇄 해고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연쇄 해고마, 네, 뭐 등등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유치원, 단설인지 병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줄이자. 그리고 안철수 조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행사장에 병풍을 둘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안철수 녹취 이렇게 예상하시면은 이호 여사님 만나면서 녹취를 하고 그나마 녹취한 것도 다르게 구라를 풀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녹취를 했던 사람을 잘랐다가 최근에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다시 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는 안철수의 재산 관련입니다.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신주인 수컴프 사채의 이상 발행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후에 특집을 마련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철수 자기 입으로 인정한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운 계약서를 그것도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네,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말은 이꼬르 세금을 탈루했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경제 정의, 경제 민주화의 새정치인을 열심히 부르짖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안랩 주식이 이상 급등을 하니까 신나게 팔아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급등을 한 원인이 아주 뚜렷합니다. 지가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로 급등을 하니까 거기다 대놔놓고 팔아가지고 900억을 해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게 의원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상임위 좀 바꿔달라고, 맨 처음에 정무위론가 들어갔을 때 교문으로 바꿔달라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상임위 바꿔달라고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갖다가 백지 신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련 상의에 배정이 되면은 그 관련된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백지 신탁을 하면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랩 직원을 동원하고 비품까지 들고 와가지고 돈 아낀 사건이 있습니다. 알뜰살뜰해라.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포스코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MB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인 정준양 체제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포스코의 사회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출석할 때마다 퍼스트 클래스를 제공받습니다. 규정상 퍼스트 클래스 제공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로 포스코 이사회 의장으로서 성진지오텍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열 번째로 거수기 노릇만 했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3건의 반대가 있습니다. 물론 찬성은 240건 있습니다. 반대 3건을 말씀드리자면 포스텍 국제관 기숙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출연 계획에 반대한 바 있고 2006년에는 연말 이웃돕기 성금 출연하는 것을 반대한 바 있고 2009년에는 이사회 운영 개선안에 대해서 반대한 바 있습니다.
골 때리네 한마디로. 다음으로 정치 관련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정계 입문 이전 1년 전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 라고 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매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순수한 기부 행위라 절대 볼 수 없고 기부가 최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단어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단일화 과정에서 역대급 개땡깡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단일화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지가 사퇴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강 건너 불 보듯 선거를 방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당일날 도발을 쳤죠. 다섯 번째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낙마하고 나자 그 지역구를 내다봐야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새정치 창당한다고 온 동네 난리치고 있다가 덜컥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들어오자마자 한 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무공천을 주장합니다. 여덟 번째로 아무도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그럽니다. 아홉 번째로 혁신하자고 그래서 혁신위원장 하라고 그랬더니 혁신위원장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로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난리를 친 바 있습니다. 11번째로 당대표 사퇴하고 난 다음에 얼른 혁신전대를 하자라고 하면서 희대의 대명언을 남깁니다. 꼴찌에도 수긍하겠다. 그러면 수긍 안 하려고 생각했냐? 너무 당연한 말을 하잖아요. 네. 12번째로 2017년 경선을 하는 와중에 렌트카 떼기를 해서 경선에 불법 동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번째로 새정치 2012년도 새정치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새정치가 뭐냐고 물으니까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대중 혐오 정서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유포시킨 바 있습니다. 14번째로 청와대를 이사가자라고 해놓고 어디로 가려고 물으니까 국민한테 물어보자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15번째로 최근 당선되면 장관들에게 일제사표를 받고 몇 달간 차관체제 국무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위헌적 조치를 공약화한 바 있습니다. 16번째로 국민의당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라고 하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죠. 예. 17번째로 부패 인류자인 김운용 씨, 종편에서 막말로 유명한 민영삼 씨를 영입하여 캠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데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습 거짓말 사건으로 한번 또 카테고리를 냈는데 큰 카테고리 5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좌관 갑질 사건이 폭로가 되고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사실 무근이라고 오리발을 내민 바 있습니다. 오리발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미국 생활을 하고 국내로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몰던 도요타 승용차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주로 몰고 다니는데 국내 언론에 인터뷰할 때는 소나타 3가 참 좋더라. 내가 관리를 잘해서 참 잘 나간다라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나? 물어봤겠지. 물어본 차 뭐냐고 물어보니까 소나타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인터뷰까지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같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40석 미만 획득 시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40석 안 됐어요. 근데 책임은 아직 안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무공천을 실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지방의회에서 지역구만 무공천을 실시하겠다고 그러고 비례는 안 해요. 그리고 광역은 지방의회 아닌가? 네. 광역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공천을 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폭 동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네이버 실검에 올랐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하하하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바마 연설문이 표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대답으로 하하하하하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부인의 보좌관 갑질이 들통이 나자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인이 갑질을 했는데 왜 부인한테 미안합니까? 부인이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게 이상하네. 자기를 위해서 부인이 했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사과를 하게 돼서 부인한테 미안하다 그런 것 같아. 취지는. 네, 사고방식이 좀 달라. 두 분이 참 금슬이 좋으세요. 네.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공적인 입장에서는 좀 다르고 세상은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성인의 세계에 빨리 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는 청춘 콘서트 할 때 현수막으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참 민망하게 그걸 드러나놓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충 합치면 한 60개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본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하성주 씨 이건 빠졌는데 이걸 안 했네 이런 거 있으시면 후기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그걸 정리한 거고요. 네네. 그 이후에 드러난 것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게 뭔지 압니까? 뭔데? 세월호 3주년 그 언약식. 3주기. 3주기. 기억식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써요. 쓰고 나서 날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옆에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6일. 이게 시계를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4일 4월 16일에 오릅니다. 이게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가 순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4월 16일이라는 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쓴 거야. 대한민국 사람 중에 0416을 기억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표하고 비교가 됐죠. 문재인 대표는 세 번째 4월 16일에 이렇게 씁니다. 그게 지금 인구에 퍼지면서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안철수 이 인간은 문상 가가지고 절까지 해놓고 나서 오늘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하는데 진짜 동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이면 많이 울거먹었다고 하나 홍준표나 네. 뭐 날짜도 모르면서 몰격한다고 와 있는 안철수. 아니 습관적인 거짓말인 거야. 현 중원에서 천안함 유족을 내쫓았다가 개구라를 치다 오늘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졸라 열받은 해군 출신 편집 PD. 이제 저도 읽다가 보니까 막 숨이 막 막힐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거에서 뭐 그냥 한 줄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서도 이거 자체로 얘기 하나를 하는데 뭐 진짜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대표 안가라고 스스로 자칭하기도 하고 남들도 그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호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워하고 있고요. 안철수가 요번에 이제 2등 후보로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추격한다고 그러니까, 문 후보님의 지지자로서 드디어 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요즘은 신나요. 신조인구 그 인수폭군 자체도 사실 개념이 잘 안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만화로 설명해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굉장히 쉽게 가더라고. 네. 이게 신조인구 인수폭군 BW 네,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네, 네, 네. 이거 실제로 내가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네. 대부분은 진짜 회사가 어려워서 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돈을 빌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신주 인수권부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BW인 건데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를 병행해서 결국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든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동의합니다. 아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쭉 해오시다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같이 답변을 하시고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안철수 후보님께서 후보님을 배출한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에 돈을 퍼줘서 그 사건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그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됐는데 그동안 안철수 후보님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를 계속 반대해 오셨어요. 지금도 사드 반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들을 계승하고 과에 대해서는 이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드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승계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승계 안 하겠단 말이고 6.15와 14를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철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본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실무자의 실순위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얘기를. 그냥 당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MB 아바타설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14하고 6.15에 대해서 가장 큰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게 이명박이거든. 이명박은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그 의미를 객관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MB 아바타설도 저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아주 유력한 반론 하나를 갖다 제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게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뭡니까? MB가 얼마나 돌대가리면 그런 놈을 갖다 지 아바타로 삼겠냐. MB 돌대가리야. 근데 돈 버는 감각 빼놓고는 다 돌대가리야. 네. MB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저런 돌대가리를 할 리는 없다. 이 가설을 갖다 제가 아직 뛰어넘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MB 아바타설을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15와 14에 대한 정오심
저희 MB하고 유사하죠. 근데 안철수는 왜 증오해요? 이명박이야 샘나서 그런대지만 전일 대통령에 대한 북한에 대한 그냥 가치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그게 새 정치라 생각하나 봐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다 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언론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팩트 체크는 이런 데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기한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게 난 진짜 놀랍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쫄장부다. 그러고 역사 인식이 없다. 이런 것. 위안부 얘기하면서 예. 그때는 우리 정부가 없을 때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것도 많이 지금.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후보님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경선 끝난 후에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른바 김성식하고 창당준비 의장을 했던 윤여준이가 열받아가지고 다 당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당에는 논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안철수하고 윤영관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영관이 독자적으로 이걸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심지어는 그 금태섭 본인도 이거 진짜 말 안 된다 해가지고 구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욕만 잔뜩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욕 바가지로 먹었죠, 진짜. 근데 그때 연락이 안철수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안 되는 건 박근혜하고 똑같아.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변인이 모르면 어떡해요 진짜. 대변인은 안철수로부터 일체 말이 없으니까 진짜 빼자라는 얘기 이외에는 그다음부터 오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는 우리의 정신이니까 밀고 나가자라든지 아니면은 받아들이자라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야. 그래서 금태섭 대변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총알바지가 됐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이게 이제 안철수는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실무진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요. 1. 그거는 실무진의 설사 실수였다 하더라도 내 책임이다라고. 당연히 실무진의 책임은 0.0000001이고 안철수의 책임이 100만 1000만 억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실무진 실수가 99고 자기가 0.1을 하더라도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라면 그건 전적으로 저희 불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적으로 당신의 불찰이지. 그렇지. 실무진의 실수로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하는 건 아무런 변명이 안 됩니다. 그때 윤여준하고 김성식이 열받아서 다 떠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까지 했던 윤영관 씨는 남아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밖에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방어를 해줬던 사람이 금태섭이에요. 그런 윤영관가 금태섭을 실무대로 킥화시킨 다음에 주새끼들 잘못한 거야.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어. 그 얘기 안 해요. 맞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그 얘기 듣고 진짜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거를 갖다 책임 전가하는 거는 진짜 무슨 초딩 보는 것 같아요. 스님한테 혼나니까 아닌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박근혜 딱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직까지도 6.15와 14를 선언을 빼자라고 한 거에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이걸로 해서 자기가 왜 욕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그때 누가 물었지? 하도 지지도가 안 나와. 이름도 유승민이가 햇볕 정책을 전개할 거냐 물어보니까 3번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우리 안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계승할 겁니까? 지금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는 대북 제재의 끝에 협상 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따라서 병행해야만 합니다. 저는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승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십니까? 저는 대화를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고갑니다.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적인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도비평 4월 17일 녹음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안철수의 똥볼 시리즈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거짓말쟁이 안철수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SBS TV 토론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바꾸기하게 나와서는 내친 김에 좀 하나 더 물어보면, 옛날에 우리 민주당 대표 하실 때 우리 당 강령에서 5.18 정신 그리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을 보시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리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5.18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이번 개헌 때 넣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물론 동의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에 우리 민주당 대표하실 때 우리 당 강령에서 5.18 정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주장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답하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 보시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철회한 것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안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가증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안철수. 네. 이게 그때 기억납니다. 예. 아니 보통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실무자들이 잘못한 거야. 나 다 바로 잡았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일단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물어본 거는요, 민주당 일을 물어본 겁니다. 그게 새정치연합에 전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강정책을 만들 때, 그때 6.15 선언하고 5.18 정신을 빼자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 문제를 물었는데, 국민의당 강령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지라고 잡아진 거야. 아니, 국민의당의 얘기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때는. 네. 그때 합당이 당도 없는데 무슨 합당이에요, 합당은. 여하튼 들어올 때, 합당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강정책을 바꿀 때, 그때 빼자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때 안철수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금태섭 위원입니다. 네. 지금은 더민주당에 잔류해 있죠. 네, 국회의원이고. 네, 국회의원이죠. 이 양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안철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하소양 안과 전문가. 금태섭 의원 말씀은 일단 그건 꽤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신이 그 자체고, 네. 지향하는 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를 빼자라고 하는 건데, 5.18 정신, 이걸 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실무자의 책임이다? 실무자의 실수다? 그건 일단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태섭 대변인이 우리가 이것만 빼자고 한 게 아니라 3.15 뭐니 4.19 이런 거 다 빼자고 한 얘기다. 구체적인 사건 이런 거 갖다 넣지 말자. 이런 얘기가 더 욕먹었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민주당하고 안철수는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가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정치연합을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때 김성식이라든지 윤여준 같은 사람은 통합을 발표하는 그날 아침에도
우리 절대 통합 없다. 네네네. 그러면서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이제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이 합쳤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겁니다. 이름을 다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 나도. 안철수의 당은 없었지만은 당을 만들기 위해서 새정치연합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위원장, 그 창당준비위원회 의장이 바로 윤여준이었어요. 그리고 실무는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당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통합은 그냥 연대도 없다. 이렇게 바로 통합 바로 전날까지 김성식이 나와서 떠듭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윤여준도 빠이빠이, 김성식도 빠이빠이 해서 떠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이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양측의 강령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치연합 쪽에 이른바 실무자가 누구냐면은 윤영관이라고 굉장히 이름 있는 교수입니다.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이요. 외교부 장관까지 했죠. 윤영관이 공동문과위원장이었고, 어때 민주당은 벤제일이었어요. 그 벤제일하고 윤영관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이 강령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고 나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제 과거의 소모적인 걸 갖다 빼기 위해서 5.18하고 6.15를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6.15가 14를 넣죠. 14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 승계한다는 내용을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6.15하고 14를 뺀다면은 그럼 5.18이나 4.19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거니까. 또 그건 냅두고 이것만 빼자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윤영관이가 뭐 소모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다 빼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더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금태섭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고쳐야 됩니다. 제 말씀은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게 저는 100%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하고 저나 안 후보님이나 대통령이 되면 이걸 재협상 요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김정남 교수가 잘 요약을 했더라고.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는 정말 민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화에 대한 즉 역사의식 부재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죠. 그다음에 5.18에 대한 태도로 미뤄볼 때 호남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오로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반문재인 정서에 편성해서 호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다. 표만 받아먹고. 구태정치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동그라미 한 10개쯤 쳐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은 박근혜처럼 자신은 쏙 빠지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책임감 부재죠. 이게 바로 안철수의 3대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역사의식 부재, 구태정치, 그리고 책임감 부재. 네. 아무튼, 안철수 후보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는 것이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우린 초딩이야, 보면은. 자, 보면은.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2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예, 바꿀 겁니다. 아직까지도 초등생, 중학생 수준의 그런 식의 책임감이라든가 뭐 인식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빨리 접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신과? 네, 그냥 꼭 정신과 병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상담사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또 심리 상담 잘하는데 저한테 받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와이프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전 최근에 와서 또 깜짝 놀란 거. 정말 안철수 이런 수준인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차관체제 국무회의. 그거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냥 법 주장이죠. 헌법을. 실정 헌법을 갖다가 정면으로 치받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안철수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들 다 잘라버리고 국방부 장관 빼놓고 네. 장관들 잘라버리고 차관들로 대리를 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차관들로 국무회의를 구성해서 몇 달간 운영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친놈이야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런 얘기를 그것도 그냥 저 술집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을 안 읽어요, 이 양반은. 도저히 뭐 이게 정치 민주주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무시한 것 같아. 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냐요. 안철수 당신은 당구 잘